시간에는 그 러버랩의 미디어 아티스트인 신원백 선생님께서 인공지능과 미디어 아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로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휴대기 관련해서 이거를 화면 공유를 네. 이건 되는 거죠.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신원백이고요.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로 러블랩이라고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앞에서는 되게 학문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에 그 전 이제 성인님께서는 이제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미디어 아트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학문적인 이론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재 필드에서 그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작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학문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필드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조금 괴리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러봇이라고 하는 2019년도에 제작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영화이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학문적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미래에는 어떤 존재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고, 현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어서 저기 선생님들이나 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실제로 감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직접 여기서 보여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러브랩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아니면 작품을 할 때도 작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미디어 아트 씬에서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저의 생각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예전에 알스 일렉트로니카라고 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됐었고, 그 시기에 한국에서도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도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 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들을 했었고,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작품들을 하면서 이제 미디어 아트에서도 이 미디어 중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내용들에 좀 가져오긴 했었는데, 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다 있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온라인에 찾아보시면은 다 공부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작품의 그냥 소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자 하기 이전에 이런 기술들이 조금 설명되어져야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단 제가 주제에서도 미디어 아트와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과 미디어 아트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어떤 예술 작품 속에서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적인 실험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내로 인텔리전스 여기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약 인공지능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강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초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뭐 초인공지능까지 상상은 영화 안에서만 사실은 물론 강인공지능도 현재로서는 영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그거는 초인공지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용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대략 뭐 초등학생 6학년 정도 또 아닌 나이로 한 6세 정도 되는 지능을 가진 것이 요즘에 인공지능의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1950년대부터 이제 AI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주 안에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그 안에서 뭐 이런 범주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알고리즘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물론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먼저 약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학습을 시키고 기계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들이 약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이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죠. 1980년대. 하지만 현재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즉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인터넷이 발전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자료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정말 빅하게 크게 만들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내용들, 그런 알고리즘,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넣어서 하는 건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언뜻 보면은 저 머핀도 강아지 같고 강아지도 머핀 같고 막 이런 결과를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 학습을 시켜보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딥러닝 학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것도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모습의 스킵하면서 조명이 피부에 머물러 마치 타고난 영상이 안 돼요. 붉은색처럼 비올센 스킨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이 조금 스킵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돕고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바디로션 이제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 방식 자체라고 하는 게 무작정 어떤 패턴화 돼 있는 어떤 것들을 머신러닝에 넣는 게 아니라 딥러닝은 어떤 패턴을 만들기 전에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점수를 내봐라고 하는 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엉성하게 하다가 지금 좀 잘해진 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 벽돌 깨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쪽 구멍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안에
요 구슬 같은 것을 넣으면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넣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딥러닝도 그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Hi there. 요것도 Today we look at 마찬가지인데 playing Atari with deep 죄송합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뒤에 by 영상이 Vladimir Mnik et al. Of DeepMind. So this is another one of our series of impactful past papers. This paper right here kicked off an entire revolution in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요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이 좀 웃기긴 하지만 사람 같이 생긴 어떤 형상물을 저쪽으로 뛰어가봐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뛰어갈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목표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중간에 이런 데서 넘어지지 않고 결과까지 자연스럽게 그나마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뛰어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지정해 놓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과는 다르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머신러닝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개발자나 어떤 그 사용자가 어떤 명확한 그런 패턴을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결과를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블랙아웃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술가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테이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거기서 다가오는 다양한 이제 트윗들 안에서 뭔가 이상한 말들을 학습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런 부시가 뭐 9.11 테러를 했고 뭐 히틀러가 원숭이보다 낫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내용들을 트윗을 계정을 삭제를 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항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고 빅데이터가 있다면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는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정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보통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되는 어떤 뭐 랜덤 값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값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유기적인 뭐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거는 작가 스스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투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를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방식에서 이 주체적인 이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이 로봇들이 막 움직이면서 벽에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는 로봇팔이 사람을 달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정말 이거는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작가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알고리즘이라 사용했던 이 부분을 AI가 대신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굉장히 고민들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 이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했다면 이게 정말 내가 한 작품인가 또는 인공지능이 한 작품인가 또는 이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가 만든 엔지니어가 만든 작품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인공지능이라든지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디어 아트에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보통은 그냥 미디어 아트라고 크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끼리는 뉴 미디어 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고요. 그 중에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공지능이 나타났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예전에 뭐 17세기, 18세기에서도 뭔가 뭐 뇌, 뭐 마음, 뭐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성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이 하나의 머신러닝이 작동되는 방식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봤는데 정말 그 기기가 정말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 뭐 이미 지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일 테지만 요 캡처 같은 것도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튜링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 글씨를 뭐 이렇게 섞여 있어도 뭐 이게 시크릿이다 뭐 이런 어쩌고 하는 단어들을 판별할 수 있지만 기계는 사실 이거를 판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람인 거를 증명하는 어떤 기계한테 증명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캡처라고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튜링 테스트와 유사하게 이제 유사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 중에 차이니즈 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 중국어로 이루어진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중국어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방에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질문과 답이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어를 모르지만 그 들어온 어떤 정보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맞는 대답 정도는 언어를 몰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그거를 밖에서 본 사람들은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상황을 요 차이니즈 룸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면서 요 튜링 테스트로만으로는 기계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을 하는 그런 실험이 이 차이니즈 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 발전되는 방향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뭐 미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요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이 중국어 방이라고 차이니즈 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중국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과정,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앞에 있는 튜링 테스트라든지 차이니즈 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 두 개를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금 좀 둘이 싸우지 마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이런 시스템 리플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딥러닝,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두엽에서 나오는 어떤 전전 두피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해서 우리가 시냅스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방해서 우리가 딥러닝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뇌과학과 그 딥러닝은 항상 맞닿아 있고 제가 뇌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딥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우리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신러닝이나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합리주의적인 접근이었다면 점점 경험주의, 그러니까 딥러닝, 한번 목표 지정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걸 경험한 다음에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험주의적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빅데이터를 넣었을 때 해석 불가능한 그 블랙아웃 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주체 작가를 하면 작품을 하면서 어떤 예술 작가를 경험하고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오는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생성적 격대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뭐 간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겐스라고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읽히고 있는 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어떤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과는 좀 다르게 좀 재밌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몇 년 전에 이거를 보고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고 센세이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작동 방식이 기존에 빅데이터를 넣으면 빅데이터가 꼭 있어야 되지만 요 생성자 적대 신경망은 두 개의 어떤 로직이 있어서, 하나는 어떤 가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거를 옆에서는 그거를 진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자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하나 판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게 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아까도 한번 언급하셨던 그 달리라고 하는 거에서 역시 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창과 방패, 즉 모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작해 보면은 얘는 창과 방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정말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그전에 있던 것보다 2가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아마도 좀 더 시간이 흘러간다면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라든지 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합리주의에서 경험주의로 넘어가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블랙아웃 되는 그 포인트, 그리고 모순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좀 맥락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 작품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그냥 제목만 언급을 하고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정말 파리가 한 공간에 있고, 그 파리가 스스로 파리인 거를 증명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가 그 카메라 앞에 왔을 때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이 파리가 정말 파리였을 때면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설명은 좀 긴데, 아무튼 요런 작품들을 일단 넘어가면서 제 작품을 소개를 하는 게 시간 관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과 얘기를 이제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인공지능이나 어떤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어떤 강연을 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현상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이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만든 이제 로봇 강아지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발견되면서 그 전에 있던 그 로봇들이 부품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다시 고칠 수 없는, 즉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못 고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는 이런 그 아이보를 모시는 신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어떤 기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계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감과 감정의 교류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일 수 있는 문화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미디어 아트 씬에서 보여지는 빛으로 이루어지든 움직임을 가진 어떤 결과물, 작품들을 봤을 때 사실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면서 움직이고 안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죽어 있고 움직이면 살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계들도 단순히 가만히 있을 때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러번랩에서 했던 작품들의 내용들인데, 작품명은 뿌따아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작품의 어떤 방향성은
그런 인공지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미디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마치 뭐 직업을 빼앗을 것 같고, 뭐 인공지능이 막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인공지능을 말 그대로 좀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만 우리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현재 수준인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작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험적으로 접근한 작품인데요. 이것도 광고가 좀 잠깐 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작은 로봇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 있고요. 이 로봇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을 해서 성별, 나이, 그다음에 얼굴 표정에 따른 감정을 이제 분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한마디를 해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렇게 앉아 있어 마치 점을 봐주듯이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형상을 작품으로 했는데, 뭐 이걸 통해서 뭐 인공지능은 나중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뭐 신적인 존재, 뭐 내림굿을 받은 뭐 어떤 존재로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보다도 어 이건 어때라고 한번 제시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향성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하고 엘리베이터 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현재 와서는 당연한 그냥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 당연히 있어, 엘리베이터 없으면 왜 없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나 또는 로보틱 아트,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형상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옹알옹알 거리는데 그런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서 그런 이슈를 같이 이야기해보자 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탑 같은 것과, 그러니까 사실 그때 작품을 하면서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이 푸따 아이 작품이 바라보고 있는 요 탑같이 생긴 요 형상물이, 이 구조물이 로봇 윤리 현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오블리스크 같이 하늘을 향해 이제 점점점 맞닿으려고 하는 예전에 접근했던 어떤 방식, 형식과 조금 모티브를 따와서 여기에서 여기 이 탑에서 빛나고 있는 비트 단위의 것들이 앞서서 보여졌던 로보줄리 현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오 텍스트가 빛으로 표현된 탑이거든요. 그래서 로보줄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굉장히 시도는 했으나 초안만 발표하고 이렇게만 나오고 더 이어져서 뭐 정립되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로봇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은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로봇 윤리 현장을 우리나라가 첫째로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뭐 등등의 어떤 각각의 역할로서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요 탑의 형상의 빛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 빛들, 이 탑을 이 붓다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이 공간에 오는 관객들이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이고라서 영상만 잠깐 보자면, 대한민국이 열나고 아플 때 부강약품 타세놀. 같은 로보줄리 현장을 가지고 했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진 공간이 켜지고 꺼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두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진 공간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빛이 꺼지고 켜지고 하면서 이 공간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뭐 진공관이라고 하는 어떤 부품을 통해서 우리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로봇 윤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이런 작품을 했었는데 상상을 하자면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 와서 꺼지고 켜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해한다면 스스로 로봇 윤리 현장이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1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형상의 어떤 실험적인 접근이었다면은 요 작품부터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던 테이라고 하는 챗봇과 관련돼서 이 빅데이터가 정말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빅데이터만 넣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얘는 학습을 할 때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 로봇 앞에 관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로봇이고 관객을 보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얼굴들을 보면서 얼굴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를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통해서 스스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일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학습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학습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0년 뒤, 1000년 뒤에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어떤 빅데이터가 정말 빅데이터를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 빅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로서 소규모의 데이터로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더 우리한테 이로운 인공지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작품이고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보고자 했던 뉴미디어 관련된 행사에 대한 것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백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 숙명여대 이재준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는 이걸 쓰면 될까요? 네,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미학, 미디어미학을 원래 전공했고요. 미디어미학이라고 표현이 됐던 시기에 기술미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신원백 작가님이 주신 입력 데이터에 준해서 제가 나름 연산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주신 자료가 PPT 자료여서 PPT 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 간단한 질문, 좀 펀더멘탈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준비된 자료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이제 하나의 장르 구분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게 미디어 아트인지 아까 신 작가님께서도 뉴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미디어 아트로 출발해서요. 그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백남준 선생님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지평을 열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이 백남준이 아방가르드 매체 작업에서 출발했기는 하지만 1968년대 굉장히 전설적인 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이버네틱 서렌더피티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고, 이게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최초의 이제 그 미디어 아트가 출발할 때, 이거 제가 강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디어 아트가 출발할 때 사이버네틱스를 통해서 지금 AI든 인터랙티브 아트든 이런 거 관련된 전시가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2000년대를 전후로 등장한 VR 아트, 제가 200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이 뉴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때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VR 아트, 그때 나타난 것들이 뭐 AR 혹은 아티피셜 라이프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데이터 아트, 로보틱 아트 등등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성업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디어 아트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예술 경향을 기술을 사용한 예술로 읽을 수 있다면, 신 작가님께서 기술을 사용한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는 감성적 경험을 상호 소통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예술, 이건 미디어 아트일 것 같습니다. 이 아니라 감성적 경험을 상호 생산하거나 공명해야 할 것으로서의 예술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든 패스케가 사이버네틱스와 예술을 바라보면서 미적 환경으로서의 예술을 고려했을 때의 미래 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든 패스크가 그 사이버네틱 서렌디피티 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가로서 전시도 했고 이론도 제공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와 약간 기술 예술의 차이가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에서 기술로 이어지는 예술의 변화, 특히 기술 예술의 교차 상황은 미디어 물질성에 대한 맥클루언의 관점이 투영될 때 비교적 잘 이해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의 생각은 베냐민, 80년대 이후에 재발견된 베냐민, 키틀러, 후타모, 칠린스키 같은 이들의 미디어 물질론을 거치면서 나름의 심도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리카, 테커, 보고스트,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물질 담론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기술미학도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 예술에 어울리는 배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 예술은 마치 무엇을 위한 생물 물질 데이터의 기계적 연산과 작동, 인간 비인간을 횡단하는 감성의 자동 생산 혹은 소비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측면에서 기술의 현존 조건인 자본 생산성은 거의 모든 알고리즘과 분리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간스를 기반으로 변형된 캔이라는 그 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하드웨어나 센서들, 네트워크 속도와 안전성,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등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것만이 아니고 이 물질적 조건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축이 하나가 있는데, 빅데이터 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려고 선점하려는 기업들이 정치, 경제학적인 연결망에서 작동합니다. 예술가든 비예술가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마다 아까도 그 달리를 보여주셨는데 비예술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개입된 창의적 현실태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술예술 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원백 선생님께 간단히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맥클루언의 태제인 인간 능력의 확장은 인간주의 결핍의 다른 이름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또한 비슷한 결핍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오영진 선생님도 그렇고 신원백 선생님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아티스트한테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40년 독일군의 에니그마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봄배는 현대 컴퓨터의 원형이긴 하지만 계산량과 시간의 인간적 임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스칼린, 베비지 머신, 인공지능의 원형적인 형태들이겠죠. 폰더맨 컴퓨터 같은 역사적 컴퓨팅 머신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의 비계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결핍의 양상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중증적인 결핍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결핍이 인간을 비인간으로 대체하는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의 강박적인 실현이 포스트 휴먼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되기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사용, 인공지능의 개발, 인공지능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포스트 휴먼과 관련해서 볼 때 인공지능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예술이 인간주의적인 결핍을 보충하려는 기술적 욕망을 대리한다면 이런 전제에서 그 예술은 포스트 휴먼 되기에 어떤 양상을 실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예술에 관련돼서 포스트 휴먼 되기에 어떤 양상을 인공지능 예술이 실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뭐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겠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로서 근데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달리 이거 달리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보건데 그 살바도르 달리를 오마주하거나 아니면 패러디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전통적으로 인간주의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예술을 굳이 인간이 아닌 기계 예술가가 해낼 수 있다는 과시적 상황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아까 프롬프트 말씀하셨는데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냥 인공지능 머신이 만든 작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은 왜 굳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 미학의 전통에서는 아방가르드적인 충격 기법처럼 보입니다. 그 오영준 선생님 작가의 죽음 말씀하셨던데 그 작가의 죽음의 포스트 휴먼적인 모방인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요? 네. 답변 네, 드릴까요? 네. 사실은 저도 요 문서를 먼저 이제 받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고 어떤 질문을 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읽어봤는데 일단 제가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어떤 예술가라든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 이건 누가 했고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인공지능 것이고 이건 어떤 이런 경계를 먼저 정의를 내리려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현재로서는 그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인공지능들이 사실 하나의 도구 정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입장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뭔가 기계 예술가라고 그러니까 기계 예술가를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사실 기계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예술가를 지칭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기계가 뭔가 예술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대한 것들을 그렇게 지칭하시는 건지.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서 예술가를 대행하는 대행하는. 네, 네, 기계를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이 질문에 대한 맹점을 제가 놓칠 수도 있게 생각이 든 게 제가 일단 기계 예술가라는 그런 것 자체를 전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작가가 뭔가 개입을 하는 순간 그거는 아직까지는 작가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도구로서 어떤 큰 역할을 했었을언정 처음 뭔가 그거를 시작했던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전 작가였고 작가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발전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딘가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상을 받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도 하나의 어떤 흐름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이슈로 보여지고요. 요즘에 그런 어떤 음악 저작권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이 만든지 모르고 저작권료를 줬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면 돈 못 주겠네라고 하는 게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어떤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뭐 이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로보틱 아트 전시를 하셨는데 그 로보틱 아트 전시가 백남준 선생의 TV 붓다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70년대 작업이기도 했고 기존에 있었던 전형적인 조형 예술의 틀을 깨고 싶으셨던 아방가르드적 충동이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보틱 아트 전시에서 사실은 그 작품을 완성하는 거는 로봇과 설치물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에 관객의 개입, 관객이 어떤 대화를 로봇과 마지막에 그 두 번째 로보틱 작업들 보면 관객과 로봇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 결국은 작품을 완성한다고 봤을 때 이게 그
관객들은 인간일 것이 분명하고 그럴 때 그 관객들이 뭐 작가도 포함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의 경험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게 포스트 휴먼 되기에 한 양상들일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